안녕하세요. 인생과 사연입니다. 오늘 사연은 평생 막노동으로 자식 셋을 키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낡은 작업복 안감에서 편지 한 장이 나옵니다. 그 편지 한 장이 30년의 비밀을 뒤집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통장 잔액 12만 원, 낡아 빠진 장롱 하나, 그리고 평생을 입고 다닌 때가 절어 색도 분간하기 어려운 작업복 한 벌. 그게 박동수, 75해를 살다 간 한 남자가 이 세상에 남긴 전부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문상객도 다 떠났고 국화꽃 향기도 사라진 빈집에 자식 셋이 남았습니다. 유품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장남 박성준은 아버지의 방문을 열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도 아버지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땀과 흙이 배어든 어릴 때부터 맡아온 그 냄새. 어렸을 땐 그 냄새가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가 나타날까봐 조마조마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막내 박미숙은 장롱 서랍을 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서랍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오래된 수첩 하나, 그리고 영정사진에 쓰일 줄 알았는지 반듯하게 접어둔 흰 봉투 하나. 봉투 안에는 현금 5만 원짜리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식들 짐 되기 싫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더니 장례 비용까지 걱정했던 것입니다. 미숙은 그 봉투를 가슴에 안고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둘째 박동철은 방 한구석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슬픔인지 무언가 다른 감정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이것도 버려야 하나? 성준이 옷걸이에 걸린 작업복을 가리켰습니다. 짙은 감청색이었을 것이 틀림없지만 지금은 어느 색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군데군데 기운 흔적이 있었고 왼쪽 소매 끝은 실밥이 풀려 너덜거렸습니다. 그것을 본 어머니 이순옥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거 버리면 안 돼. 자식들이 일제히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평소에 말수가 없던 어머니였습니다. 특히 요즘은 치매 증상이 오락가락하면서 더 조용해진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떨리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아버지가 절대 버리지 말라 했어. 동철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성준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작업복을 받아든 성준의 손에 뭔가 걸렸습니다. 안감 쪽이었습니다. 손으로 더듬어 보니 납작하고 딱딱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안감을 뜯어보니 실로 꼼꼼하게 꿰매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실밥을 뜯어내자 반으로 접힌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30년은 좋게 된 것 같았습니다. 성준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수신인이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온 편지도 아니었습니다. 편지의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동철에게. 성준은 고개를 들어 동철을 바라봤습니다. 동철은 이미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는 척했지만
귀 뒤가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자리에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한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지금 이 방 안에 있었습니다. 박동수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그의 손을 먼저 봐야 했습니다. 마디마디가 굵게 부어오른 손가락들. 손바닥은 굳은 살이 겹겹이 쌓여 가죽처럼 단단했고 손등에는 검푸른 핏줄이 굵게 솟아 있었습니다. 그 손은 평생 곡괭이를 잡고 시멘트를 이기고 무거운 철근을 날랐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박동수는 경상북도 작은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6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 중학교를 마치자마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가방 하나에 어머니가 싸준 고추장 한 통을 들고 무작정 올라온 서울은 차갑고 넓고 무서웠습니다. 16살이었습니다. 박동수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그의 손을 먼저 봐야 했습니다. 마디마디가 굵게 부어오른 손가락들. 손바닥은 굳은 살이 겹겹이 쌓여 가죽처럼 단단했고 손등에는 검푸른 핏줄이 굵게 솟아 있었습니다. 그 손은 평생 곡괭이를 잡고 시멘트를 이기고 무거운 철근을 날랐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박동수는 경상북도 작은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6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 중학교를 마치자마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가방 하나에 어머니가 싸준 고추장 한 통을 들고 무작정 올라온 서울은 차갑고 넓고 무서웠습니다. 16살이었습니다. 장남 성준이 태어나고 둘째 동철이 태어나고 막내 미숙이 태어났습니다. 새 아이가 생기면서 동수의 하루는 더 길어졌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 밤 9시에 돌아오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씻지도 못하고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다가 그대로 쓰러지듯 잠드는 날도 많았습니다. 아이들 눈에 아버지는 늘 피곤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고 표현이 없고 그저 먹고 자고 또 나가는 사람. 학교 운동회에 한 번도 오지 않은 아버지. 졸업식 사진 속에 없는 아버지. 아프다는 말도 힘들다는 말도 한 번 한 적 없는 아버지. 성주는 그런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어려웠습니다. 무뚝뚝한 것이 냉정한 것처럼 느껴졌고 말이 없는 것이 무관심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기억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동철은 달랐습니다. 어려운 것을 넘어서 원망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미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림에 재능이 있다는 말을 선생님에게 들었고 미대 진학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림 그려서 밥 먹고 사냐? 그게 전부였습니다. 동철은 그 한마디를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가슴에 품었다기보다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막내 미숙은 셋 중에 아버지 곁에 가장 오래 있었습니다. 오빠들이 서울로 올라간 후에도 고향에 남아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추억이 가장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떠올려 보면 추억이라고 할 만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걸지 않았고 미숙도 말 거는 법을 몰랐습니다. 이순옥은 그런 남편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지만 사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비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은 30년 전 그 일도 유품 정리를 멈추고 자식들이 마루에 모여 앉았습니다. 편지는 성준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아니, 성준 혼자 첫 줄을 읽었지만 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철에게 그 네 글자가 방 안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형, 그거 뭔데? 동철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애써 덤덤한 척했지만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내려다보다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다는 듯이, 혹은 이 순간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창밖으로 저녁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그 해를 등지고 일했던 것처럼 이제 아버지가 남긴 비밀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성준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읽지는 않았습니다. 눈으로만 천천히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표정이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함이었고, 그 다음은 당혹감이었고, 마지막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얼굴에 내려앉았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성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접어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을 들어 동철을 바라봤습니다. 동철은 여전히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을 꽉 쥐고 있었고 턱은 미세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동철아. 성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고 다그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낮고 무거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동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오빠들 사이에서 눈치를 살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느꼈지만 무슨 일인지는 몰랐습니다. 오빠, 편지에 뭐라고 써 있어? 성준은 미숙의 물음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동철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매달 돈을 붙였대. 돈을요? 어디에요? 충청도 어딘가에 사는 사람한테.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숙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고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철만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요? 미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성준은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네가 그날 다치게 한 사람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미숙은 그날이 어느 날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철은 알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잊으려 했지만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는 그날을. 동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형, 나는 몰랐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러고 있었는지 나는 진짜 몰랐다고. 성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겁게 동철을 짓눌렀습니다. 사실은 이랬습니다. 동철이 23살이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늦은 밤 술을 마셨고 동철은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골목길을 돌아 나오는 순간 자전거를 타고 오던 중년 남자와 부딪혔습니다. 남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다리뼈가 부러졌고 한동안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혼자 어린 딸을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철은 겁이 났습니다. 전과가 생기면 취업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사실을 아버지에게만 말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버지 박동수는 그날 밤 혼자 그 남자를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 대신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합의금은 없었습니다. 대신 매달 일정 금액을 꼬박꼬박 붙이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아버지는 30년 동안 지켰습니다. 공사판에서 번 돈 중 일부를 매달 떼어냈습니다. 가족들이 모를 만큼 티나지 않게. 그러면서도 한 번도 늦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 돈이 얼마인지, 30년을 합산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성주는 편지에 적힌 숫자를 보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막노동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더 편한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더 많이 벌 수 있는 현장을 찾아다닌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어도, 무릎이 시려도, 손이 갈라져도 일을 놓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미숙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빠르게 차올랐습니다. 동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지금은 괜찮대. 자식들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딸이 잘 됐다고. 아버지가 몇 년 전에 편지 받았어. 고맙다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오래전에 눈물을 다 쏟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그 한마디가 방안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습니다.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그렇다면 어머니는 30년 동안 그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매달 돈을 떼어낼 때도,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 현장에 나갈 때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성주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30년의 무게처럼 보였습니다. 동철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마루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성주는 그 문을 바라보다가 손에 든 편지를 내려다봤습니다. 편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 편지를 작업복 안감에 숨겨두었는지, 왜 살아생전 꺼내지 않고 죽은 후에야 발견되도록 했는지, 그 이유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동철이 나간 후 한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루에는 성준과 미숙, 그리고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저녁 바람이 마당의 감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감나무는 아버지가 30년 전에 직접 심은 나무였습니다. 그때는 팔뚝만 하던 나무가 이제는 지붕 높이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나무를 유독 아꼈습니다. 가지치기도 직접 했고 거름도 직접 줬습니다. 왜 그렇게 아끼냐고 물으면 아버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나무는 거짓말을 안 해. 그때는 그냥 지나쳤던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성주는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다시 읽었습니다. 한 줄씩 아버지의 글씨를 따라가며 아버지의 글씨는 투박했습니다. 배운 것이 많지 않은 사람의 글씨였지만 또박또박 정성을 들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획 하나하나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간혹 눌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참으면서 쓴 것 같은 그런 글씨였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A4 용지 절반 남짓한 분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문장 하나가 끝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편지의 중간쯤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나는 네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그냥 겁이 많은 놈이라고 생각했다. 나도 젊었을 때 겁이 많았으니까. 성주는 그 문장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겁이 많았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무뚝뚝하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 같은 것은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젊었을 때 겁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성주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가난이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다른 무언가가 두려웠을까요? 미숙이 성준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오빠, 나도 읽어도 돼? 성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건넸습니다. 미숙은 편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는 동안 미숙의 눈물이 편지 위에 떨어졌습니다. 미숙은 얼른 손등으로 닦으려 했지만 이미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글을 쓸 줄 몰랐어. 미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만에 낡은 과자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뚜껑이 테이프로 칭칭 감긴 상자였습니다. 이것도 있어. 어머니가 상자를 성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성준이 테이프를 뜯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영수증 묶음과 낡은 수첩, 그리고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증들은 모두 송금 확인증이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32년 전이었고, 가장 최근 것은 불과 2달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뜨기 2달 전까지 단 한 달도 빠짐없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성주는 영수증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300장이 넘었습니다. 300번의 새벽, 300번의 현장, 300번의 송금. 그것이 숫자로 눈앞에 펼쳐지자 성준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수첩도 펼쳐봤습니다. 수첩에는 매달 수입과 지출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출 항목 중에 이름 없이 그냥 별표 하나만 표시된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매달 빠지지 않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절대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버지는 그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젊은 아버지가 동료들과 함께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성준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얼굴에는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옆에 나란히 서 있는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었습니다. 성준은 사진을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최노인. 아버지의 오랜 현장 동료였습니다. 장례식에도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상주석 옆에 서서 한참 동안 아버지의 영정 앞에 서 있던 그 노인. 눈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면서 그냥 오래 서 있던 사람. 성주는 최노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장례 때 주고받은 번호가 핸드폰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밤 9시가 채 안 된 시각이었습니다. 성주는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전화를 걸어봤자 무슨 말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성주는 상자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작업복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안감이 뜯긴 자리에 손을 넣어봤습니다. 혹시 더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편지 한 장만 있었습니다. 오직 그것 하나만. 그런데 그 순간 손끝에 무언가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안감 깊숙한 곳, 솔기와 솔기 사이였습니다. 꺼내보니 작고 납작한 것이었습니다. 반으로 접힌 사진이었습니다. 편지와 함께 숨겨둔 것이 분명했는데 편지를 꺼낼 때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펼쳤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찍혀 있었습니다. 7살이나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잘 자라면 그걸로 됐다. 성주는 그 문장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 충청도에 사는 그 남자의 딸인가? 아버지가 30년 동안 돈을 붙여온 그 집의 아이인가? 그렇다면 이 아이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 성준의 머릿속에 질문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의 끝에 최노인이 있었습니다. 내일 전화해야겠다고 성준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들을 모두 이해하기 전까지는 이 집을 떠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감나무가 바람에 다시 흔들렸습니다. 나무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했던 아버지의 말이 또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아버지가 왜 그 작업복을 절대 버리지 말라고 했는지, 왜 30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는지, 저도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몇 번을 멈췄는지 모릅니다.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성주는 밤새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새벽 4시쯤 겨우 눈을 붙였는데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올 무렵 다시 눈이 떠졌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났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세수를 하고 도시락을 챙겨 문을 나섰습니다. 그 소리에 깨는 날이면 어린 성주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나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일어나 배웅 한 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성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최노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리고 연결이 됐습니다. 여보세요. 최노인의 목소리는 이미 깨어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걸걸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최 어르신, 저 박동수 씨 큰아들 성준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지. 장례식에서 봤잖아. 무슨 일이냐?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편지가 나왔습니다. 작업복 안감에서요. 이번엔 더 긴 침묵이었습니다. 최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지도 않았습니다. 어르신, 혹시 시간 되시면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오너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오전 10시, 성주는 최노인이 사는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시내에서 버스로 30분쯤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최노인은 마을 어귀 낡은 슬레이트 지붕집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장독대가 있었고 처마 밑에는 오래된 농기구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마당 평상에 앉아 성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8세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등이 고닫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세월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나란히 찍힌 흑백 사진 속 젊은이가 이렇게 늙어 있었습니다. 성준이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최 노인은 성준을 한번 바라보더니 시선을 마당 감나무 쪽으로 돌렸습니다. 편지 다 읽었냐? 네. 그래서 뭘 알고 싶냐? 성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요? 최 노인이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긴 한숨에 가까웠습니다. 동수 그 사람은 말이야. 최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에 나한테 전화했어. 사고 났다고. 동철이가 사람을 쳤다고. 성준은 듣고만 있었습니다. 내가 같이 가겠다고 했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냐? 최 노인의 눈이 잠시 먼 곳을 향했습니다. 괜찮다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한다고. 뭘요? 동철이한테 말하지 말라고. 성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동철이가 알면 평생 짐으로 안고 살 거라고. 그러니 모르게 해달라고. 성준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동철에게 편지를 쓴 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살아생전 주지 않은 것도 아버지였습니다. 작업복 안감에 숨겨둔 것도 아버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처음부터 동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알리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럼 왜 편지를 쓴 거죠? 그걸 나도 물어봤지. 최 노인이 무릎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등에 굵은 핏줄이 솟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과 닮아 있었습니다. 동수가 뭐라고 했냐 하면 최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자기가 먼저 가면 동철이가 나중에라도 알았으면 한다고. 원망하라고가 아니라 그냥 알았으면 한다고. 성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냥 알았으면 한다고. 원망하라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았으면 한다고. 그게 아버지였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그냥 하고 그냥 참고 마지막에 그냥 알리는. 성준이 눈을 떴습니다. 어르신,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해봐라. 성준은 품에서 어린 여자아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군지 아시나요? 최 노인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 노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무언가 결심하는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문을 열기로 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최 노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35인가 36이 됐을 거야. 성준은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동수가 돈을 붙이던 그 집 딸이야. 그런데 최 노인이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그 집 딸이 어디서 일하는지 아냐? 성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니네 둘째, 동철이 말이다. 최 노인의 눈이 성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 회사에 다닌다. 성준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동철의 회사, 동철이 다니는 곳. 그렇다면 그 아이는 지금 동철의 주변에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돌봐온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사고를 낸 사람 곁에서 일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최 노인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동수가 알고 있었어.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했어. 성주는 손에 든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어린아이의 얼굴.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성주는 최 노인의 집을 나서면서 한동안 걷지 못했습니다. 마당 앞 좁은 골목길에 서서 그냥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세상은 그냥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있었습니다. 동철의 회사에 그 아이가 다니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철에게도 그 아이에게도. 왜였을까요? 성주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내내 그 질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상황을 알면서 침묵을 선택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난 들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고향을 떠나던 날도 이런 풍경이었을까 싶었습니다. 16살의 아버지가 이 들판을 지나 서울로 올라가던 날. 그날 아버지는 무서웠을까요? 아니면 설레었을까요? 성주는 그것조차 몰랐습니다. 평생 곁에 있었으면서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동철의 차가 마당에 있었습니다. 어젯밤 나갔던 동철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동철이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습니다. 미숙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한 오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달랐습니다. 무언가 무겁고 가라앉은 것이 방 안에 깔려 있었습니다. 성주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동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최 어르신 만나고 왔어? 성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 성주는 잠시 동철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려 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계셨어. 뭘? 네 회사 직원 중에 그 집 딸이 있다는 거. 동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보글보글 솥뚜껑이 들썩이는 소리. 어릴 때부터 들어온 소리인데 지금은 그 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동철이 천천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는 줄은 나도 몰랐어. 목소리가 낮고 떨렸습니다. 진짜 몰랐어, 형. 성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른다는 말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동철이 얼굴에서 손을 내렸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운 것 같았습니다. 형, 나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동철이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 그런데 안 괜찮아졌어.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면서도 가끔 밤에 그날 생각이 나면 일어나 앉아 있었어. 새벽에 혼자. 성주는 동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55살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겁에 질린 23살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했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동철이 물었습니다. 성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셨어. 동철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냥 들으시고 나갔어. 그게 다야?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가 뭘 하셨는지 나는 몰랐어. 알려고도 안 했어. 부끄러워서. 어머니가 그 순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밤 우셨어. 자식들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나한테는 말 안 했어. 나도 자는 척 했어. 근데 들었어. 어머니의 눈이 잠시 먼 곳을 향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서 우시더라고. 얼마나 오래 우셨는지.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울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성준의 가슴 한가운데를 무너뜨렸습니다. 평생 우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프다는 말도 없었고, 힘들다는 말도 없었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소리를 죽여 울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아들 대신 짊어져야 할 짐 때문에, 아니면 그냥 그 모든 것이 너무 무거워서 성주는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으려다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등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미숙이 부엌에서 나오다가 오빠들의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몰랐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숙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동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동철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 됐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다 됐다고 했을 거야. 동철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30년을 혼자 안고 있던 것이 그 순간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장면을 아버지가 봤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아마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를 피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울었겠지요.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감나무 그림자가 마당을 길게 가로질렀습니다. 아버지가 심은 나무였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마당에 나무는 그대로였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나무가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였습니다. 동철의 회사에 다니는 아버지가 30년 동안 마음을 쓴 그 아이. 그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성주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미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철만 이틀째 되는 날 아침 일찍 올라갔습니다. 회사에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주는 동철의 눈빛을 봤습니다. 회사에 가야 한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철은 그 아이를 확인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성주는 어머니 곁에 머물렀습니다. 낮에는 어머니와 마루에 앉아 햇볕을 쬐었고 저녁에는 어머니가 해주는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는 어떤 날은 괜찮았고 어떤 날은 심했습니다. 괜찮은 날에는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결혼하던 날 이야기, 자식들이 태어나던 날 이야기. 그런데 한 가지,
어머니가 유독 자주 꺼내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 말이야. 어머니는 뜬금없이 그 말을 꺼냈습니다. 어떤 아이요, 어머니? 사진 속 그 아이. 아버지가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몰라. 성주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그 아이가 대학을 갔대. 아버지가 그 말 듣고 밥을 2그릇이나 먹었어. 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자기 자식 대학 갈 때도 그렇게 안 먹더니. 성주는 그 말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아이의 대학 소식에 밥을 2그릇이나 먹은 아버지. 정작 성준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말았던 아버지.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아버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기 자식에게는 표현을 못하면서 죄책감이 향하는 곳에는 온 마음을 쏟는 사람. 그날 저녁 동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만났어. 성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회사에서 봤어. 이름이 이지수야. 인사팀에 있어. 3년 됐대. 성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 그 사람 얼굴이. 동철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 사진 속 아이와 닮았어. 눈매가. 딱 봤을 때 어디서 봤나 했는데. 사진 속 아이와 너무나도 닮았어. 형, 나 최 어르신한테 다시 전화했어. 동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집 딸이 어떻게 우리 회사에 들어왔는지 여쭤봤어. 뭐라고 하시던가. 아버지가 소개했대. 성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소개했습니다. 동철의 회사에. 동철도 모르게. 그렇다면 아버지는 처음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동철의 곁에 있게 될 것을, 언젠가 동철이 그 아이를 알게 될 것을, 그 순간이 오면 동철이 스스로 마주하게 될 것을, 아버지는 그것을 의도했던 것입니다. 성주는 전화를 들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최 노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르신, 저 성준입니다. 알아. 기다렸다. 아버지가 그 아이를 동철이 회사에 소개한 게 맞습니까? 맞다. 왜요? 최 노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동수가 그러더라. 그 아이가 사회에 나오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자기가 직접 나서면 이상하니까 동철이 회사에 자리가 난 걸 알고 자기가 넣었다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설계였습니다. 동철이 그 아이를 알게 되고 아버지가 3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게 되면 그때 동철이 스스로 선택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든 외면하든 그것은 동철의 몫으로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를 만들어두고 떠났습니다. 성주는 전화를 끊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감나무 앞에 섰습니다. 가지 끝에 감 몇 알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빨갛게 익은 감들이 저녁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심은 나무였습니다. 아버지가 가꾼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아낀 나무였습니다. 나무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의 뜻을 성주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나무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랍니다.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냥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주는 감나무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리게 뒀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철이었습니다. 형, 응. 나 내일 그 사람한테 말하려고. 성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해온 것들 다 말하려고. 그리고 내가 그날 어떻게 했는지도. 성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잘 생각했다. 그것이 성준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 멀리 마을 어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설계는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편지 한 장과 사진 한 장으로 동철이 이지수를 만난 것은 그 다음 날 점심이었습니다. 회사 근처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동철은 자리에 먼저 나와 앉아 기다렸습니다. 이지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동철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켰습니다. 이지수는 왜 갑자기 만나자고 했는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부장님이 갑자기 차 한잔 하자고 하니 영문을 모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동철은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망설이면 또 도망칠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동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전 일인데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이지수는 조용히 동철을 바라봤습니다. 동철은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30년 전 가을밤, 골목길, 오토바이, 쓰러진 사람, 그리고 도망친 자신.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여러 번 끊어졌습니다. 찻잔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지수는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함, 그 다음은 당혹감, 그리고 무언가 오래된 감정이 천천히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동철이 말을 마쳤습니다. 그분이 아버지시죠? 동철이 물었습니다. 이지수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지수가 말했습니다. 동철이 눈을 들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오래전에. 저를요? 이름은 몰랐어요. 그냥 젊은 사람이었다고. 겁이 났을 거라고. 나쁜 사람은 아닐 거라고. 동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지수의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겁이 났을 거라고. 나쁜 사람은 아닐 거라고. 아버지 박동수가 편지에 쓴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돈을 보내준 분이 계셨어요. 이지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돈으로 저 학교 보냈어요. 아버지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라고 했어요. 항상 고마운 분이라고. 동철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고마운 분. 이지수의 아버지는 박동수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아버지가 아니라 고마운 분으로. 그리고 그 고마운 분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다는 것을 이지수는 그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찻집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지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군요. 이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이지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못 드렸네요. 동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감사하다는 말이 아버지에게 닿기를 바랐습니다. 어딘가에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평생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산 아버지에게 그날 저녁 동철은 다시 고향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성준과 미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동철은 마당 평상에 형제들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 이 마당에서 셋이 나란히 누워 별을 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없이 옆에 누워서 그냥 같은 하늘을 봤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화도 없었고 특별한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준 것. 아버지한테 잘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 미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바빠서, 귀찮아서 전화 한 통 잘 안 했는데. 성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부끄러웠어. 아버지 직업이. 친구들한테 말 못했어. 동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회한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그래도 안고 가야 하는 것. 그때 어머니 방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잠이 안 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 옆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아버지도 저기 있겠지.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박동수라는 사람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었습니다. 통장 잔액 12만 원, 낡은 장롱 하나, 작업복 한 벌. 그것이 그가 남긴 전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300번의 새벽을 남겼습니다. 300번의 송금을 남겼습니다. 한 아이의 대학을 남겼습니다. 한 아들의 용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감나무 한 그루를 남겼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표현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몰라도 떠난 후에 알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의 사랑 방식이었습니다. 서툴고 무뚝뚝하고 때로는 야속하게 느껴지는, 하지만 그 누구의 것보다 깊고 오래가는 아버지의 작업복은 아직 방 안에 걸려 있었습니다. 안감이 뜯긴 자리가 그대로였습니다. 미숙은 내일 그 자리를 다시 꿰매기로 했습니다. 버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1년이 지났습니다. 동철은 이지수와 가끔 점심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을 먹고 날씨 이야기를 하고 각자의 일상을 조금씩 나눴습니다. 동철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욕심이었습니다. 이지수는 어느 날 동철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이 있었어요. 뭔데요? 사람은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안고 사는 거라고. 동철은 그 말을 오래 가슴에 담았습니다. 이지수의 아버지와 박동수는 닮아 있었습니다. 다친 사람과 다치게 한 사람의 아버지가 같은 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30년을 이어온 힘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성주는 아버지의 수첩을 아직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끔 꺼내봤습니다.
별표 하나로만 기록된 항목들을 들여다보면서 아버지의 하루가 어땠을지 생각했습니다. 미숙은 고향집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나무에 처음으로 직접 걸음을 줬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하던 대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어떤 날은 기억이 돌아왔고 어떤 날은 흐릿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는 날이면 어머니는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늘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결혼하던 날 두부 한 모에 막걸리 한 사발. 그날 아버지가 웃었다는 이야기.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웃었습니다. 50년이 지나도 그 웃음은 처음 그날의 것이었습니다. 박동수의 작업복은 지금도 방 안에 걸려 있습니다. 미숙이 꿰맨 안감은 반듯하게 붙어 있습니다. 편지는 성준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 속 어린 여자아이는 이제 36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나무는 올해도 빨갛게 익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마당에서 아버지가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그 자리에서 그냥 자랐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 아버지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말씀도 없고 표현도 없으시고 말씀 대신 그냥 묵묵히.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속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면 오늘 이야기는 성공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